첫째는 대상적 분석이라는 것은 분해가 가능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물리적 분석과 개념적 분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물리적 분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질을 구성 성분을 분해해서 그 특성이나 원리를 이해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어떤 기계의 부품이나 조직은 물리적 분해나 분할이 가능하지만 정의나 사랑과 같은 추상어는 다른 언어적 관념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둘째는 작용적 분석을 의미하게 되겠죠. 기계의 작동이나 자연현상의 작용이나 결과, 그에 따른 원인을 밝혀내는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적 분석과 작용적 분석은 이러한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자, 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대상적 분석과 작용적인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적 분석을 물리적 분석과 개념적 분석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물리적 분석은 인체나 해부, 동물의 해부, 그리고 기계나 부품, 분해 등을 물리적으로 분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념적 분석이라는 것은 정의, 사랑, 아름다움, 초함 이런 것을 대상적 분석이라고 하면서 개념적 분석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작용적 분석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분석과 인과적인 분석, 연대기적인 분석을 의미하고 있죠. 기능적인 분석이라는 것은 인터넷의 기능, 휴대폰의 기능, 인과적인 분석은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결과에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대기적 분석이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휴대폰의 발달 과정,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제초제의 일종인 그라손을 사람이 복용했을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요즘 이런 일은 많이 없겠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목손은 제초제의 일종이다. 이 약은 사람이 섭취하게 되면 폐세포를 섬유화시켜 폐를 굳어버리게 만든다. 특히 이 약이 인체에 흡수되면 산소와 결합해 유리산소 레디칼을 발생시키고 이때 발생된 레디컬이 폐를 굳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한 환자는 호흡이 어려워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된다. 더욱이 산소와 결합하면 더 많은 레디컬을 발생시키는 이 약의 속성상 가슴을 쥐어뜯으며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산소를 투여할 수 없다. 때문에 환자는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배우 김희애가 고통스럽게 연기하던 폐섬유증보다 더 지독한 고통을 겪으며 점점 죽음에 이르게 된다. 내가 아는 한 이 약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독극물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며 사망에 이르기까지 무서운 경과를 거치는 약이다. 대개 농촌에는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다. 요즘 사회 전체가 몸살을 앓으면서 도시, 농촌 가리지 않고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농촌 지역은 더 심각하다. 사람이 죽고 사는 일에 도시, 농촌이 따로 없고 황후정장이 따로 있을까마는 농촌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가까운 자살자도 많다. 사람이 죽고자 하는 결심을 하는 데는 대개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하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때, 그것이 시간이 지나도 개선될 기미가 없을 때, 잠이 들면 잊히지만 눈을 뜨면 다시 그 고통이 엄습할 때 사람들은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한다. 박경철의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리더스북에서. 자, 제초제의 일종의 그라손의 사람이 복용했을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분석한 내용인데 자살이라는 개념을 또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치명적인 결과를 분석했던 내용 중에 폐를 멈춘다는 것이겠죠. 제초제의 종류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원예용부터 가장 치명적인 그라손에 이르기까지 300여 종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가장 치명적인 그라손을 사람이 마셨을 경우 산소와 결합해서 발생된 레디컬이 폐를 굳게 만들고 거기에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되기까지 과정을 인간적으로 분석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분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31페이지 예를 들면 추상적인 거나 광범위한 대상의 예를 위해서 그것을 대신할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는 방법, 즉 설명 방법의 예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는 독자와 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대상을 끌어옴으로써 대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아래 글은 기하학적인 원리를 오징어를 예시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아시고 있죠? 삼각형, 네모, 이런 오징어 예시에 대한 것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학이란 무엇일까? 우린 기하학의 시조로 보통 유클리드를 꼽는다. 하지만 나의 경험에 의하면 기하학의 시조는 오징어이다. 기억도 가물가물한 옛날 할머니를 따라서 시장에 갔다. 어느 가게에 들어서는데 통로 앙쪽에 둥그런 멍석이 펴져 있고 각기 다른 물건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한쪽은 볶은 땅콩이었고 한쪽은 오징어 다리를 오므라지지 않도록 가느다란 나무 꼬챙이에 꿰어 말린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온전한 마른 오징어 한 마리인 줄 알았다. 외눈이긴 하지만 눈도 하나 달려있고 어찌 보면 가느다란 머리카락 같은 것이 워로 뻗쳐 날리고 있었다. 다른 것은 있는 둥 많은 등 보잘것없는 것이 다리는 왜 그렇게 많은 건지 자고 마치 10개나 되었다. 그때 내 나이 67살쯤 하나부터 10까지 쓰는 연습을 한창 하고 있었는데 오징어 다리가 10개라는 것이 왠지 흐뭇했다. 지금 같으면 오징어 참 수학적이네. 십진법도 알고 했을 것이다. 오징어가 수학적인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 전에 본 것은 오징어의 다리에 불과하고 몸통과 다리를 온전히 갖춘 오징어란 놈은 모두 세모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이었다. 오징어 한 마리를 그리려면 작은 세모 밑에 큰 새도 그리고 큰 세모 밑변에 일자 다리 10개를 그리면 끝이었다. 기하학의 기본 도형은 모두 가지고 있는 존재. 몸통을 중간쯤에서 가로로 찢으면 사다리꼴이 되고 원구의 눈과 다리의 빨판도 모두 톱니 같은 뾰족한 무늬가 그려진 원이다. 그러니까 삼각형, 사각형, 원뿔구를 골고루 갖추고 있었다. 기하학의 시조로 유클리드를 꼽지만 이 기하학을 몸소 구현한 것은 오징어였던 것이다. 정혜경의 오징어에서 오징어 많이 들으셨죠? 기하학의 원리를 오징어 각각의 머리와 몸통 이렇게 다리 부분을 표현을 하게 된 것이겠죠. 기준에 정해서 대상을 나누어 묶어주게 되겠죠. 분류는 섞여 있는 각각의 종 개념들을 같은 특성끼리 묶어 유개념을 연결시켜주는 설명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구조는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하위 개념에서 상위 개념으로 연결되기도 있습니다. 단 분류를 이용할 때는 어떤 단위로 나누거나 묶을 것인지를 명확히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대상들을 나누거나 묶어줘야만이 여러분들이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이란 어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떠오르는 어휘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사랑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에로스 이러스적인 사랑이다. 섹슈얼리티를 바탕으로 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은 흔히 연인 눈물 기다림, 이별 설레임, 큐비드의 화살, 정열, 영화, 열리지, 편지, 선물, 초콜릿, 결혼, 질투 등의 이미지들을 떠올린다. 둘째, 필레오스포어적인 사랑이다. 이웃 간의 대표적인 필레오스적인 사랑은 흔히 친구, 형제, 이웃, 조국 등의 이미지들을 떠올린다. 셋째,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에게적인 사랑은 구어, 희생 등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넷째, 스테르고적인 사랑이다.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인 스테르고적인 사랑은 자상, 보육, 은혜, 효도와 같은 이미지들을 떠올린다.
대상이나 성대가 한정된 필레오나 아가페 혹은 스테르고적인 사랑에 비해 에로스적인 사랑이 훨씬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섹슈얼리티를 바탕으로 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은 그야말로 모든 삶의 원천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사랑 없는 삶은 얼마나 황폐하고 건조할까? 사랑의 어휘는 넷째까지 분류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개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에로스 사랑, 그 다음 필레우스 사랑, 스테로고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의 의미를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의 개념을 많이 보면 좋겠죠. 자, 133페이지 연습 문제입니다. 다음 언어를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정의가 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중상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중상층 뭐예요? 자, 표준어, 그 다음 품절력, 그 다음 아줌마, 펑킨족, MZ세대. 여러분들은 이러한 정의를 먼저 찾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의미부터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 사전적인 의미에서 좀 더 확장된 의미의 개념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 시간에 배웠던 모든 정의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십시오. 주장과 설득 134페이지입니다. 다음 두 가지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들 수가 있죠. 어떤 입장인지를 밝히고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검령구역과 흡연구역. 어느 쪽을 더 나눠야 할까? 참 우리 흡연에 무슨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흡연하실 때 어떻게 된 판인지 요즘은 눈치를 피면서 흡연을 해야 되는 상황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대학 내 음주 허용을 해야 한다, 금지해야 된다. 이거는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는 아예 음주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금지가 되어 있는데 요즘은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젊은 학생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입장을 정리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3. 청감 문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또는 윤리에 맡겨야 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입장을 하나 정해야 되는데 요즘 층간소음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죠. 살인사건이라든지 어떤 의미의 개념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윤리에 맡겨야 된다 하는 의미의 개념을 여러분들은 입장을 하나를 선택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인가와 논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개인적인 문제부터 사회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자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상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때 자신의 입장이 옳다는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당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게 있죠.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간혹 말을 할 때 원인에 대한 답으로 그냥 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볼 수 있는데 그냥 만큼 무책임한 대답도 없다는 것이겠죠. 연예인의 말과 행동에 호불호 드러내지 않고 국회의원이 어떤 주장을 펼치고 정부의 정책에 악성 댓글을 달고 하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게 되겠죠. 원인과 결과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이야기를 접할 때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짜여 있는 원인과 결과 관계를 인과라고
부르고 있죠. 인과관계가 일치하는 상태를 논리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의 상황에서는 자기 입장을 밝히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타당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논정이라 할 수 있죠. 논정은 웅변, 연설, 토론 등의 말하기에 쓰는 물론 석박사 학위 논문이나 학설 논문에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 같은 글쓰기에 주로 쓰이게 되겠죠. 명제와 논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라는 것은 갈등 사항에 놓인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 지식, 주장, 식견, 입장을 담은 발화 또는 문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담뱃값에 적힌 허변은 임산부와 청소년 건강에 해롭습니다 라는 문구부터 연금제도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표명, 대통령 선거 공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장은 명제 형태로 제시하게 되겠죠. 명제는 평서문으로 쓰는 것이 원칙으로 하는데 의무문이나 감탄문, 청년문은 확신을 담기 힘듭니다. 또한 비유나 애매한 표현을 써서도 안 되고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를 드러내서도 안 되겠죠. 그것이 명제가 공적 담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제가 공적 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미에 스스로가 이해하고 스스로가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쓰면 안 되겠죠. 자, 사실명제와 가치명제, 정책명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는 크게 사실명제와 가치명제, 정책명제로 나누어지게 되겠죠. 사실명제는 현상이나 문제에 대한 참과 거짓, 보편적인 사실과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사실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가지고 있죠. 가치명제라는 것은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호우나 시비 등 하자의 가치관을 담고 있는 것을 가치명제라고 합니다. 반면 정책명제는 뭐뭐 해야 한다는 식으로 문장이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치명제는 주로 평론 등의 글에 쓰이는 반면에 정책명제는 토론이나 칼럼에서 많이 쓰이게 되죠. 명제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고 확실한 근거가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제에 대한 세 가지의 사실, 가치, 정책 명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CCTV에 대상으로 명제 만들어 보면 다음과 볼 수 있겠죠. 사실 명제를 두면 CCTV에 있을지는 현재 증가 추세이다. 맞죠? 있는 그대로 사실이니까. 가치 명제입니다. CCTV에 설치는 치안 유지를 위한 좋은 방법이다. 자, CCTV는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치안 유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정책 명제 CCTV 설치는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넣어야 한다. 그래서 정책 명제는 뭐뭐이기 때문에 뭐 해야 한다 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표기가 된 것이겠죠. 사실 논거와 소견 논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논거라고 하죠. 논거는 크게 사실 논거와 소견 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실들, 즉 일반화되어 있고 객관적인 것을 사실 논거라 부르고요. 일반화되어 있지 않는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소견 논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차에 대한 문제 발생 시에 텔레비전에서는 방송사 기자가 전문가를 인터뷰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죠. 한국은 지진에서 안전한가? 북한의 핵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기자들은 그 분야의 박사나 교수들을 찾게 되겠죠. 이는
아는 사람들이 그들의 전문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겠죠. 자, CCTV 설치나 증가나 축소나 라는 주제 하에서 다음은 CCTV 설치의 증가나 축소냐라는 주제 하에서 사생활에 침해하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와 CCTV는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을 위해 늘어야 한다는 입장 중에서 어느 쪽을 주장해야 되겠습니까? 24시간 내내 범죄자를 찾는 매눈 21세기 야간 순사할 때 CCTV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포졸이 도둑 하나를 못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요즘처럼 지능적 범죄가 들끓지 않았던 시대에 나왔는데도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속담을 오늘에 적용하면 마음먹고 죄를 지으려는 사람을 이 시대의 경찰이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범죄의 수법도 그만큼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요즘 신종범죄, 진화된 범죄가 한 개인과 가정, 넓게는 지역사회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러는 뉴스를 통해 무수히 접해왔다. 현경찰이 지닌 인력난과 시스템의 한계로 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따라서 무수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CCTV 추가 설치는 필요한 상황공일다. 그렇다면 CCTV 설치 규정은 어떠한가 확인해 봐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범죄 및 화재 예방, 시설 안전 등의 목적으로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조항은 CCTV 설치가 개인의 영리나 사생활 침해를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고 개인과 단체의 인권 및 재산권 보호에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죄가 발생한다는 불편한 사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공공장소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또한 우범지대라는 곳이 따로 있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형다. 안전한 곳이라는 것도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공공장소 및 우범지대에만 CCTV를 설치한다는 논리는 위험하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범죄 발생 시 현장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어야 검증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때 추가로 설치된 CCTV는 범죄 예방 기능 말고도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범죄의 유력한 물적 증거가 된다. 이 시대 CCTV의 추가 설치는 경찰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순찰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 CCTV의 설치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불평 역시 사실이다. CCTV 설치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개인의 인권과 재산권이 보호된 다음에야 사생활도 존재하고 영위되는 것이다. 전쟁 중 인권이 지켜지기 쉽지 않은 것처럼 범죄가 일어난 상황에서 인권과 사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감시와 처벌 없이도 도덕과 윤리가 잘 적혀진다면 더 바랄 것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에 사는 우리 개인과 가정의 인권과 행복 추구권은 누가 지켜줄까? 우리는 지금 사생활 보호냐 범죄 예방이냐의 문제 앞에 놓여 있다. 사생활 침해와 범죄 예방은 CCTV 사용에 대한 법적 체제를 정비해서 체계적으로 세부적으로 시행할 일이다. 개인의 인권이냐 아니면 집단의 이익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택하느냐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사생활도 개인을 둘러싼 지역사회, 넓게는 국가 전체에 소속돼 있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사생활보다 중요한 것이 모두의 안전이다. CCTV의 역가능보다는 순기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범죄가 빈번한 사회. 그로 인해 불안이 가시지 않는 사회에서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따라서 CCTV의 추가 설치는 불가피하다. 자, CCTV의 한 확장이 학대에서 많이 설치해야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CCTV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음과 같이 CCTV를 설치함에 당위성이 거론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될 수 있죠. 첫 번째, CCTV의 기록물은 범죄의 유력한 물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텔레비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 누수에 보면 범죄 기록에 유력한 물증 증거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은 CCTV와 블랙박스 한번 비슷한 의미지만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 필요하죠. 둘째는 CCTV는 범인의 발견 및 체포에 용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CCTV는 있음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의미의 개념을 될 수 있겠죠. 넷째는 CCTV는 공공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하는 의미의 근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개인의 인권 및 행복 추구권,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의 안녕을 위해서 CCTV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논리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도 있겠죠. 그렇다면 비약이나 모순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보고 이 글과 반대되는 입장이 섰을 때는 어떤 근거가 필요한지 인터넷에서 다양한 자료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십시오.